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제 이어서 이제 그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동시행 항변권이 사실 그 쌍무 계약에 있어서 이제 특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쌍무 계약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는 채무 불이행의 이행편에 대한 전체적인 이 개관을 한 걸 토대로 이행 지체에 대한 설명을 쭉 했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조금 이제 한번 그 이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민법 이제 전체 이게 지금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채권 이제 총론에 보면 채권 소멸편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채무의 이행과 채권의 소멸로서 소멸 원인으로서의 변제라는 항목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먼저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시행 항변권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에 메인으로 하는데 그 앞서서 이제 그 쌍무 계약의 결련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이제 강의를 하고 이러는 구조로 이제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지금 채무의 이행 요걸 조금 이제 오늘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민법이 사실은 알고 보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 뭐 제가 이제 겨울에 2월 3일부터 첫 강의를 하고 지금 7월 달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민법이 틀이 안 잡혔다는 부분이 대부분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단편적인 지식을 이렇게 단순히 외우려고 하다 보면 그 딱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지금 뭐 이 강의는 그 딱 그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돼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민법은 대학에서 민법은 제3법 편만 해도 4학기 동안 하는 강의입니다. 4학기 지금 이제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을 텐데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강론 이 가족법이라고 하는 이 5개 학기에 5학기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법 빼고 나면 4학기에 하는 거잖아요. 4학기면 2년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단편적으로 몇 번 들어서 민법을 이해하고 정리하겠다는 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기본을 그 공인중개사 시험의 절반이 민법입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법학에 있어서도 민법과 상법, 민사소송법 공부가 거의 절반입니다. 대부분입니다. 상법도 나중에 보면 상법 총론, 회사법, 그 다음에 엄수표법, 보험해상법 이렇게 4학기를 가르칩니다. 상법 총론 1학기, 그 다음 회사법, 그 다음 엄수표법, 보험해상법. 그러니까 이 4학기 동안 민법은 5학기 가르치고 상법은 4학기 동안 가르치는 걸 그 책이 얼마나 두껍고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얘기보다는 민법을 전체를 이제 큰 틀을 가지고 전체를 이해해야 하고 나면 나머지는 이 나무를 하나씩 이제 정리해 나간 건 쉬운데 나무를 자꾸 보다 보면 숲이 어딘지 모르고 그다음에 지식을 자꾸 단편화돼 버립니다. 지식이 제일 단편화됐을 때 수험생들 입장 여기서는 뭐 민법을 뭐 이론적으로 재미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적을 텐데 나중에 이제 단편적으로 지식이 될 때는 그 기본에 대한 질문들을 쭉 이렇게 보면 세월이 지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죠. 한마디 말하면. 지식을 외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해를 토대로 그것이 틀이 이제 암기가 돼야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 수학하고 딱 똑같은 겁니다. 이게 논리학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제 저번 시간까지 채무의 이행, 계약의 이행 파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잠깐 하려고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행이라는 건 채무를 이행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채권자 여기서 이제 사례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 갑과 을이 이제 매매 계약을 한다고 이렇게 전제로 하는 거죠. 아파트를 판다 이렇게. 이쪽에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이렇게 매매 계약이 됐을 때 갑의 의무는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이제 아파트 키를, 열쇠를 키를 주는 거죠. 아파트 열쇠 키를 준다는 걸 이제 인도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파트의 점유 상태를 넘겨주는 것. 그리고 이제 을의 의무는, 매수인의 의무는 대금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대금 지급 의무. 대금 지급 의무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뉘어서요. 이걸 기본적으로 큰 틀.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은 매매 대상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부동산, 동산, 채권이에요. 공부를 좀 더 해 들어가게 되면 동산에 대한 것도 하고 채권에 대한 매매, 채권 변동이라는 파트를 별도로 나중에 모아서 한번 할 겁니다. 테마를. 실질적으로 금융기나 뭐 이런 데서 종사하는 사람은 채권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채권을 압류, 추심, 채권을 가압류, 채권을 강제 집행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보통의 거래일 있을 때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중요한 거래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중에 아파트 아니면 토지죠. 건물 아니면 토지니까 이 사례를 염두에 두고 공부의 틀을 계속 잡아가는 겁니다. 이해를.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인데, 자 여기서 이행이란, 저번 시간까지 한번 계약의 이행이란 테마를 가지고 이행할 때 계약의 이행이란 건 채무자 입장에서 채무를 갖다가 이행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의무, 을의 의무는 지금 매도인의 의무잖아요. 매도인의 의무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아파트 키를 넘겨주면 의무를 다 한 겁니다. 매수인의 의무는 돈을, 대금을 다 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걸 뒤집으면 을의 의무가, 이게 갑의 의무가 을의 채권이 되는 거고, 을의 의무는 갑의 채권이 되는 겁니다. 채권 채무 관계가 서로 맞물려 있는 게 계약이에요. 계약이라는 걸 다시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두 당사자가 서로 대항적인 관계에서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갑과 을은 서로 대항적인 관계거든요.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거래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단체를 만드는 것 같은 거는. 그렇지만 서로 상대방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하는 거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약의 이행이라는 건 채무자 입장에서 일을 좀 풀어가는 겁니다. 계약의 이행은 채권이, 계약을 이행한다는 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거니까 이 이야기인즉슨 계약의 의무인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고 채권자는 채권이 소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이해하셔야 이제 채권 총론에 있는 채권 소멸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채권의 계약을 채무자가 이행하는 거고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채권 소멸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 권리가 채권이니까 이 채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조금 들어갔을 때 계약의 이행이란 건 계약을 이행한다는 이 얘기는 이제 급부, 되게 하는 채무 말고 주는 거, 뭘 주는 걸 급부라고 하는데 주는 채무인 급부 의무를 아파트 키를 넘겨주거나 돈을 주는 건 다 무슨 뭘 하는 채무죠. 뭔가를 돈을 지급하는 채무입니다. 급부를 해가지고 계약을 이렇게 종료시키는 이 행위가 이제 계약의 이행이고 이게 안 됐을 때 이게 이제 고장이 나서 잘 안 됐을 때 이 사례를 그때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안정이행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다는 얘기를 앞서 쭉 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번 시간에는 계약을 좀 지급하는 걸 늦추어 있는 거. 갑이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고 아파트 키를 넘겨주는 걸 약정한 시간 안에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계약을, 아까 매매 계약을 1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다 했을 때 중도금은 2월 1일, 잔금은 3월 1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잔금을 지급하는 3월 1일 이때 아파트 키도 넘겨주고 열쇠도 다 넘겨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 어떤 이유로든 아니면 아파트가 불이 나가지고 못 해주는 거,
아파트 넘겨줬는데 아파트 안에 하자가 되게 많아가지고 손에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행이 잘 안 된 고장이 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행이 잘 안 돼 있는 상태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고, 저번 시간은 이행 지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행 지체를 막는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려는 찰나고, 이행 지체가 안 되는 동시행 항변권,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항변권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볼 건가 하는 걸 이제 보려고 하는 거고. 근데 요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 얘기죠. 계약의 이행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다 제대로 의무를 이행해서 마무리 짓는다는 거고, 그러면 권리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행사해서 채권을 만족을 한다는 거죠. 채권을 만족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채권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 소멸 민법에 이렇게 됐는데, 채권 소멸이라고 하는 이게 채권 총론 파트에 잠깐 이렇게 채권 총론 파트 뒷부분에 보면 6절인가 이래 있습니다. 이게 제6절 해서 변제 460조. 이게 460조 이하에 대표적으로 유형이 변제, 대물 변제, 상계 공탁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면제, 포기, 혼동 뭐 이런 것들 쭉 많은데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많이 일어나는 건 변제죠. 그리고 상계,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공탁하는 거 등이 일어나는데, 오늘 얘기하려는 거는 변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변제라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 이행하는 걸 변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채권 총론부 보면 채무불이행이라는 파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민법 총칙에 이렇게 채권 총론을 잠깐 보시면 나중에 이게 지금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이렇게 해놓고 2절에 채권의 효력 이렇게 해놨는데, 채무불이행은 채권의 효력 부분에 채권 총론에 넣어놓고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이라는 테마에 이게 있는데, 이게 채권 총론에 있는데 여기다가 다시 채권 소멸편 제6절에 또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걸 이해하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채무자 쪽에서 채무의 관점에서 문제를 법령을 만들어 놓고 채무감을 안 했을 때 이렇게 하지만, 뒤집어 보면 채권이 만족해서 채권이 소멸하는 거다는 거고, 그러면 이 변제 대표적인 게 뭔가를 갚는 게 변제잖아요. 이행을 한다는 겁니다. 채권이 소멸하는 이 중에서 이제 주로 해놓은 게 변제, 여기서 변제 제공, 변제 제공의 방법, 효과, 이 얘기가 나중에 보면 그 채무 불이행에 있어서 이행의 파트와 맞물려 있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이 방법론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 현실 제공, 나중에 조문을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구두 제공, 구두 제공도 필요 없던. 자, 무슨 얘기냐면, 아니 채무를 이행한다. 갑이 매도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다. 아파트 키를 넘겨주는 목적물을 인도한다는 이 채무를 이행을 하는 것. 이행을 하는 이것을 여기서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적어놨다는 거예요. 방법론으로. 그랬을 때 우리 채권소멸편 나중에 460조를 보시면 460조 잠깐 이 조문은 늘 가지고 다니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채권의 소멸 460조 일어났습니다. 자, 제가 조금 읽어보면서 이걸 이야기를 드릴게요. 460조 변제 제공의 방법, 변제 제공의 방법 이렇게 해놓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변제는 잠깐 들어보십시오. 변제는 채무 내용에 쫓은 현실 제공으로 해야 한다.
변제는 채무 내용에 쫓은 현실 제공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행위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 그때는 변제 준비 완료를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자, 그러니까 제공의 방법에 대해서 현실 제공. 원칙이 변제 제공은 현실적으로 제공해야 되네. 이런 내용은 넘어가는 거고, 이 현실 제공이 다시 채권의 목적이라는 게 채권 총론 1편에 있다고 그랬죠. 제1절이 채권의 목적인데 이 내용을 특정물 채무, 종료물 채무, 금전 채무 이렇게 채권의 목적, 채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객체, 채권의 객체, 채권의 객체는 채권 채무의 목적인데 결국에 이거는 내용이 특정물, 지금 아파트 인도 채무, 아파트 매매했다. 종료물이란 것은 그 대상물을 특정하기 어려운 거죠. 쉽게 말하면 맥주 한 박스. 대부분 이게 금전 채무는 돈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다른 채권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채권 총론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게 뭔가를 공인중개사 시험할 때 계약 총론, 계약 강론에 있어서 계약의 해제, 계약의 이행, 계약의 효력 총론을 하고 그다음에 매매로 넘어가고 임대차로 넘어가는데 계약법 강론에 있는 계약의 효력에 있는 그 지금 여기 동시행 항변권 내지 위험 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런 내용들이 다 알고 보면 채권의 목적에서 출발해 와서 이렇게 쭉쭉 나아가고 있는 건데 그걸 홀라당 빼고 이제 얘기만 하려니까 앞부분이 이제 잘려 있는 거죠. 뿌리 부분이 없으니까 줄기만 꽃만 보고 자꾸 얘기를 하는 형국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해보면 매매 대상물은 특정물 아니면 종료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 토지 사는 건 특정된 물건을 딱 사는 거고 어디서 뭘 이렇게 주문한다. 뭘 생수 한 박스 갖다 주세요. 그거는 종료물이고. 그리고 종료물은 여기서는 나중에는 맥주 한 박스가 이게 특정이라는 것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특정물 채권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특정물 채권 채무로. 그러면 특정이 뭐냐 이런 내용으로 나중에 나아가게 되고 이 나아가는 이 특정의 방법의 채무의 대상에 따라서 지참 채무, 추심 채무, 총부 채무.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나가기보다는 한번 들어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들어놓고 이 문제를 다시 들어가 보면 그게 확실히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 지참. 이게 원칙은 지참해 가지고 가서야 받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채권은 채무 관계는 어디 가서 물건을 받는 겁니다. 현시에 목적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지참 채무. 거기 가서 지참해 가지고 받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 변제 제공이라는 테마로 채권 소멸이라고 460조 이하에서 규정을 해놨는데 이거는 방법은 현실 제공, 구두 제공도 필요 없는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 원칙은 뭐겠어요? 항상 원칙을 잘 기억해야죠. 이 원칙은 현실 제공하는 거다 이게 이렇게. 그럼 현실 제공이라는 게 또 뭐냐? 있는데 가서 현실로 주는 거잖아요, 되게. 그게 이제 채무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특정물 채무는 그 채권이 있는 장소에 가서서 딱 한다. 그리고 이제 종료물 채무는 그 자체 채권자의 주소지에 가서서 지참해서 가지고 오느냐, 와서 받아가느냐,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 원래는 지참 채무라고 해서 채권자의 주소지에 가져가서 한다. 이런 식의 얘기로 넘어간다는 내용이 있고 이게 지금 채권법 총론 무슨 채권법에 있어서 채무의 이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채무 이용이 생략되어 있는 게 채권의 목적인 이 특정물 채무, 종료물 채무, 금전 채무, 이자 채무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총론편에서 그럼 변제로 왔을 때 현실 제공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고 현실 제공이 필요 없는 예를 460조 단서에서 딱 다시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게 아까 해놓은 460조 단서에 보면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 이행에 채권자 행위를 요하는 경우,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데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데 채권자의 협력이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 구두를 이제 원래는 갖다 줘야 되는데 갖다 주지 않고 내 준비만 하고 그래놓고, 이게 구두 제공은 뭐라고 하냐면 변제 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는 것. 여기는 변제 준비를 완료하고 수령 받아가라고 최고 통지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구두 제공은. 그러니까 뭐 내가 준비됐어요. 자, 매도인이 자, 매수인이 그러니까 계약 니 잘못했으니까 안 할란다. 나 돈 못 준다. 이런 내용 정리 타고 왔다. 내지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넘겨줘서 등기소에 가서 법무사 사무실에 만나서 등기 서류를 주려고 하는데 준비해가지고 내 돈을 내가 너무 이렇게 터무니없이 했으니까 뭐 네가 사기를 했다든지 내가 착오를 했다든지 나는 뭐 지금 이 3월 1일 날 그거 지금 잔금을 줄 생각이 아예 없다라는 통지가 왔을 때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고 있죠. 또는 채권자 협력, 등기를 넘기는 거나 할 때는 채권자 주소지 가서 등기 서류를 받아서 같이 접수해야 돼서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등기에 필요한 그 매도용 인감증명서 3개월짜리 유효기간인 그거를 준비하고 등기 필증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딱 이렇게 현실 제공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채권자의 협력이 이제 딱 받아야 되는 서류인데 이게 채권자 협력을 만약 안 한다. 그러면 구두 제공하고 나서 끝낸다 이 말이에요. 구두 제공을 해가지고 네 가져가라. 내용 증명을 탁 보내면서 내가 3월 1일 날 이렇게 등기 서류를 준비하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네가 이행에 필요한 수령에 필요한 행위를 준비해가지고 돈 준비해서 나와라. 요렇게 정도의 구두 제공만 하면 되는 거고 구두 제공이 필요 없는 거는 회기적, 채무. 회기적이라는 것은 분할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월 차임을 계속 내는 보증계약인데 안 낼 때 뭔가 계속 이렇게 짝짝짝짝 월부 계약 이렇게 월 차임, 월부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돈을 한 달 단위로 했는데 안 주고 있어요.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채무이행을 이거 구두로 돈 가져오세요라고 할 필요도 없이 그때부터는 안 하는 순간에 이렇게 이게 채무를 구두 제공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요게 이제 변제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대한 얘기고 변제의 효과는 변제 제공하면 이행지체가 안 되고 이행 제공하고 나서 수령지체로 연결돼요. 자, 요 얘기를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자, 내가 이행지체를 이 변제를 제공해서 공을 넘겨버리면 상대방은 안 받아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줘버리면 변제 제공하면 상대방은 이걸 잘 안 받는 수령의 지체가 되고 나는 이행지체를 안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럼 뭐예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이 앞에 얘기 막 하는 거랑 이 얘기랑 뭐 거의 반쯤 섞여 있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는 거예요. 변제를 제공하는 것은 변제 제공하는 건 채무를 이행하는 거고 채권이 소멸하는 거고 변제를 제공하게 되면 결국엔 뭘 해야 될 의무를 딱 의무자가 이행하면 이행지체가 안 되고 그리고 이행지체가 상대방한테 공을 넘기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수령지체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불완전 이행 유형 중에 채권자 지체라고 하는 파트가 나중에 독립된 이게 성격이 뭐 채권자가 수령 의무를 제대로 안 하고 안 받고 있을 때 채권자가 등기를 받아야 되는데 등기를 안 받을 때 3월 1일 날 아니면 돈을 3월 1일 날 잔금을 준비했는데 3월 1일 날 잔금을 안 받을 때 채권자가 지체할 때 채권자가 지체하는 걸 수령 지체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고장나서 이렇게 고장나서 뭐 있는 이 유형들이 결국엔 여기로 이렇게 연결 온다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채권의 목적이라는 파트에서 출발해 와서 그 다음에 변제 제공의 효과에 있어서 현재 제공이란 변제 제공 방법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 변제 방법의 전제는 목적이 있는 거고 목적의 대표적으로 그리고 나서 변제 제공 효과는 이렇게 연결되어 오네. 요 얘기를 같이 이해하시라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오늘의 주제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 그래놓고 법이 또 어떻게 해놨냐면 460조 다음에 461조에 변제 제공의 효과 이래서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하게 한다. 461조에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하게 한다. 이렇게 딱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462조는 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데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물건을 인도해야 한다. 특정물 인도 채무를 변제 제공에 바로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 변제 제공 방법을 해요. 특정물이냐 종료물이냐. 그래 놓고 특정물은 462조. 그 다음에 463조, 464조, 465조는 종료물이. 463조는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한 쭉 나눠놓고 이건 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인즉슨 요렇게 채무 이행이라고 하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요 채권 총론 이 지금 가고 있는 요 주소에서 우리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파트에서 채무 불이행은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이라는 게 있고 뒤에 별도로 채권자 지체를 채무 이행 불이행으로 유형을 넣을 건가 말 건가 한 논의는 있지만 어쨌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네. 그런 내용으로 쭉 설명을 하는 거고 오늘은 이행지체에 대한 저번에 설명에 있어서 이행지체를 막기 위한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한다. 여기서 동시행 항변은 쉽게 이야기하면 매도인이 지금 매수인이 잔금을 치려고 하는데 잔금을 칠 때는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와 아파트 키를 줘야 내가 잔금을 친다 이 말입니다. 두 개의 채무를 동시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아니 상대방이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안 넘기고 열쇠도 안 넘겨줬는데 내가 돈부터 먼저 딱 줘버리면 매수인이 손해잖아요. 공평의 관점에 있어서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것을 이행지체가 되지 않게 동시행 항변권은 이행지체가 안 돼요. 채무불이행 책임이 안 성립해요. 왜? 뭘 잘못한 게 없으니까. 상대방이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한다는 게 공평의 관념에 있는데 그런 내용을 요 이행지체 편에서 하고 저번 시간에는 이행지체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했고 채무이행의 개관이라는 테마를 하나 했고 채무이행이라는 파트 거기서 이행의 대표적인 유형 이행지체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 세 번째는 이행지체를 저지하는 동시행 항변권이 무슨 요건이고 무슨 효과인지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하고 다음번 강의는 나중에 뭘 하냐면 이행불능에 대한 강의를 할 텐데 이행불능에 대한 강의를 하다 보면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게 위험부담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위험부담은 자 설명을 조금만 더 여기서 해놔요. 아파트가 계약을 하고 나서 불이 나서 못 넘기게 되는 상황이 아니면 토지를 계약했는데 토지가 갑자기 국가로부터 수용이 돼버렸어요. 계약하고 나서. 그러니까 아파트 불이 나서 아파트를 못 넘겨주는 상태 그게 이행불능. 토지를 계약했는데 토지 계약을 하고 나서 갑자기 국가가 그 소유권을 수용해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럼 못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행불능이 됐을 때 이 이행불능에 됐을 때 못 넘겨주는 이 위험부담 그거를 갖다가 대가위험이라고 그래요. 대가위험을 누가 반대급부라고 하죠. 아파트를 넘겨줘서 아파트를 못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는 넘겨주는 쪽에서는 물건 위험이라고 그럽니다. 아파트를 넘겨주는 거 그걸 대가위험이라고 그러고 그냥 물건 위험이라고 그러고 이쪽 매수인이 이제 돈을 지급한다 만다 하는 물건은 반대급부 위험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대가위험이라고 그래요. 뭐 개념은 그냥 그걸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이 위험 생기는 이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서 위험 부담이라는 주제로 또 테마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강의를 이제 하면 이행 파트에 보면 동시행 항변권 있고
그다음 위험 부담 있고, 그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정도의 별도 계약 해놓은 그것만 따겠죠. 그럼 그 주소가 뭐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행불능인데 이행불능의 위험 부담은 이게 수령 지체에 있는 이쪽.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위험 부담이라는 건 이거죠. 당사자 상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그런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다시 위험 부담하는 경우가 예외로 있어요. 채권자에게 기책 사유로 인해서 못 넘기거나 아니면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상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될 때 그때는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하는데 그 테마의 전제는 이행불능을 기초로 한다는 거예요. 채무자 이행불능을 기초로 해서 반설명하고 수령 지체를 이유로 해서 채권자의 수령 기책 사유가 있거나 이게 채권자 수령 제재 중에 기책 사유 없이 된 경우에 절반 부담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불능 위험 부담, 이행지체 동시행 항변 이렇게 목차를 이해하고 가면 쉽고 다음에 여기서 불완전 이행이라고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저번에 채권 성립법에 했던 매도인의 담보 책임. 불완전 이행의 대표적인 게 담보 책임이잖아요. 뭘 팔았는데 뭐가 하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매도인 담보 책임입니다. 매도인이 뭘 팔았는데 뭐가 이행이 채무가 잘 이행 안 됐을 때는 이건 채무 불이행 책임. 법이 딱 매도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매도인의 법을 책임을 물은 거 매도인 담보 책임. 그러니까 맥락이 무슨 얘기냐? 아니 이 테마가 이렇게 하나씩 뜯어서 이해하면 그 주소를 찾아서 이 실제 사례에 적응하기가 되게 딱 어렵단 말이에요. 단편적인 이론에 그친다는 얘기고 지금 드리는 얘기인즉슨 알고 보니까 법이 이게 채무불이행편에 대해서 이렇게 채권 소멸편에 채권의 효력편에 맞물려 있네. 그리고 이 전제는 채권의 목적이라는 밭에서 출발해 왔네. 그리고 채무불이행의 유형의 대표적인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채권자 지체 이 네 테마는 각 테마가 이렇게 쫙 맞물리면서 크게 맞물려서 돌아가는구나. 이 큰 숲을 조금 이해하고 강론으로 들어가시면 이 어디 주소가 딱딱딱 이렇게 딱 정해진다는 얘기. 여기까지가 이제 큰 틀 첫 번째 얘기자 동시행 항변권의 전제 주소에 대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쌍무계약의 특질이죠. 자, 쌍무계약이란 건 기본적으로 쌍무계약이라는 게 둘 쌍자잖아요. 어무. 쌍방이 채무를 부담한다 이 말이에요.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니까 기본적으로 결연성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써놨는데 저도 한자 요새 잘 안 쓰니까 외절결 연결할 연자입니다. 일본 표현입니다. 연관관계라 이 말입니다. 결연 좀 한국말로 쉽게 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왜?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대가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대가 서로 주고받는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말한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대가관계. 그러니까 대가관계를 이렇게 결연성이라는 걸 기초로 왜 그 결연성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공평하다니까 이게. 아니 같이 서로 주고받게 해야지 공평하지. 하나 먼저 하고 계약은 같이 해놨는데 의무를 하나는 했는데 한 명은 안 하면 이게 공평하냐? 안 공평하다 이 말이에요. 민법은 출발이 신의칙이고 순의칙의 기본 출발은 공평이에요. 공평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채권 채무 관계는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면서 나온 게 저기 이행지체라는 거예요.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연성의 이게 유형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이렇게. 그러면 결연성에서 쌍무계약은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로 나눴단 말이에요. 성립상, 이행상, 존속상. 제가 이제 민법을 크게 바라보면 발생, 변동, 소멸이죠. 발생, 태어나는 거, 성장하는 거, 죽는 거. 계약도 똑같은 겁니다. 계약이 시작돼서 무슨 권리가 발생하는 거. 그냥 계약이 그 속에서 바뀌고 있는 거. 변동. 그 계약이 끝나는 거. 소멸. 계약의 소멸에 있어서 여기
계약 권리 중에 소멸 중에 물권의 소멸, 채권의 소멸 뭐예요? 끝난다면 심화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끝낸다는 얘기 아닙니다. 변제하면 채권이 만족하니까 소멸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자 우선 성립은 놔놓고 이행할 때 결론적으로 맺어야 된다 하는 게 동시행 항변권이에요. 동시에 서로 간에 이행해야 된다. 그건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소멸에 해당하는 것이 위험 부담이에요. 같이 하란 말이에요. 같이. 뭔가가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채무가 소멸해가지고 한쪽이 소멸하면 다른 쪽도 소멸하느냐 마느냐 그걸 어떻게 맞물려 놓을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정한 거예요. 채무자가 부담하느냐 채권자가 부담하느냐 반씩 부담하느냐 법은 뭐 딱 입법이 어떻게 정하느냐 논리적으로.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위험 부담을 원칙은 채무자 부담주의,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 부담주의, 예외로 채권자 쪽에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채권자 부담주의 라고 만들었던 건 소멸할 때의 문제 말이에요. 소멸이 결국에는 좀 다시 얘기하면 다른 말이 존속의 문제예요. 존속이 소멸이냐 문제잖아요. 그럼 계약이 이행하고 소멸하는 때의 문제고 성립할 때에 대해서는 조문은 없는데 이게 조문은 지금 동시행 항변권 여기는 536조 이렇게 있고 위험 부담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거는 뒤에 537조인가 여기 뒤에 500 보면 자, 한번 읽어드리면 자, 요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536조 동시행 항변권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상대방이 채무가 있는데 그거 이행 안 하면 내가 해야 될 채무를 안 하겠다. 공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때 상대방은 아직 채무를 안 갚아도 되는 상황에 있을 때는 내가 동시행하면 안 되죠. 상대방은 아직 기간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537조 채권자 위험,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쌍무계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불이 나가지고 책임 없는 사유로 제3자가 불을 낸 경우란 말이에요. 제3자가 불을 내가지고 채무자가 저 집을 등기를 못 넘겨주잖아요. 이러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돈 달라고 청구 못한다. 그러니까 누가 부담하냐? 채무자가 돈 못 달라고 하니까 채무자가 손해본다. 위험이란 부담은 손해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538조는 채권자 귀책 사유로 난 이행불능. 이래가지고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는 돈 달라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도 같다. 채권자 수령지체 중에 채권자의 아무런 쌍방 귀책 사유 없이 된 때도 똑같다. 이렇게 딱 536조, 530조, 538조를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537조. 근데 이 성립은 조문은 없는데 계약이 무효가 됐다. 취소됐다. 계약의 무효가 취소가 된 상태를 전제로 하면 계약이 무효됐을 때의 효과는 부당이득 반환이죠.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면 반환해서 돌려준다. 아예 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이게 이행하기 전이면 성립이 안 되니까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서로 주고받을 게 없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쌍무계약의 기본 특징으로서 무효가 되고 성립하지 않은 때는 성립이 없는 거니까 소위 안 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계약이 이행이 됐다는 건 이행 단계로 나아갔을 때는 공평하게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고 소멸할 때는 같이 똑같이 없어지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놓은 게 쌍무계약의 특질이고 여기서 성립에 대한 이런 내용은 계약 성립 파트 앞분 이행 들어오기 전에 쭉 설명을 많이 해서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이 내용이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하면 이 유형에다가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되는 것 해지되는 이 경우도 알고 보면 뭐예요? 계약이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뭘 할 필요가 없으니까 계약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행을 할 필요도 없고 존속을 할 필요도 없이 같이 뺀다 이 말이에요. 여기 위험 부담에
하나를 더 넣는다면 계약을 해제하면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할 때 계약을 해제하죠.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는데 네가 채무 불이행하는데 그럼 나도 채무 이행 안 할란다. 그만하자는 게 계약 해제란 말이에요. 불이 났을 때는 위험 부담이고 나 그만하자 서로 간에. 니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할란다. 이게 해제잖아요. 그러니까 이행이나 존소멸에 맞물려서 돌아가는 대가관계, 공평의 원칙에 기초해서 쌍방의 채무가 대가관계로 맞물리면서 끝나야 된다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쌍무계약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동시행 항변권은 판례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공부를 우리가 실무를 지금 하는 사람이지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게 잠깐 이 이야기 하기 전에 한 2, 3분만 제가 설명할 때 이것도 다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누나한테도 가끔씩 얘기해요. 공부하는 방법, 이 동시항변권을 저쪽에 가서 설명을 하고요. 여기 잠깐만 설명. 공부 방법론에 제가 서울법대를 가가지고 제가 서울법대를 가기 전에 공부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서울법대를 가서 또 고시 공부를 대학교 공부를 하고 고시 공부도 했을 거 아닙니까? 한 몇십 년 돌고 돌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제 실무를 이제 해가지고 출제하는 입장에 딱 돼 보니까 공부가 어떻느냐 이겁니다. 공부는 있잖아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기본을 해놓은 게 뭐냐면 기본서입니다. 기본서를 찬찬히 읽고 이해를, 여기 뭐 하겠어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까 지금 설명을 제가 이걸 막 외웠듯 하긴 하지만 알고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딱 맞는 얘기를 좀 쉽게 풀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 외웠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 그냥 단순히 달달달 외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무슨 교재를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걸 술술 풀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배경이 뭐겠어요? 기본에 충실해서 기본서적인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기본에 충실한 거고, 그 다음에 실무 실무에 관련된 거는 사례, 판례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응용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돈 버는 거나 공부하는 거나 일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책에 있는 이론을 기초로 해가지고 임상에 나와가지고 의사는 임상에 수술하는 거, 약 처방하는 거, 변호사나 판사는 법서에 있는 그 기본서를 바탕으로 해서 재판에 반영하는 거. 이론과 실무잖아요. 이론과 실무. 이론과 실무는 결국에는 이해와 응용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기본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하고 실무 판례를 가지고 실무를 익히고. 근데 이거는 아주 지극히 총론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수험 전략적으로 이제 참고로 이제 한번 들어 놓으시면 유용한 게, 수험은 자꾸 줄여가야 됩니다. 이게 공부가 안 된 사람, 공부를 아직 이 수험 생활을 수험의 생리, 시험의 생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공부를 늘려갑니다. 양을 늘리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되게 학원이나 이런 데 보면 뭐 학원을 폄하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자꾸 자료를 많이 더 주고, 그 다음에 많이 주면 뭐 결국에는 뭐예요? 양만 자꾸 늘어나면 이게 필요한 기본서 내용만 딱 알면 되는데 불필요한 내용을 자꾸 똑같은 걸 반찬을 많이 줬는데 밥하고 반찬 3개만 하면 되는 걸 자꾸 많이 주면 그거 다 먹고 내가 소화를 하냐고요. 시간이 있으면 10년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연구해 버릴 거, 그때 10년 공부하면 버릴 수 있죠. 근데 그게 10년 공부 아니고 짧은 시간에 할 때는 양을 줄여야 됩니다. 양을. 그 양을 줄이는 방법이 이제 기본서, 그 다음에 기출문제만 잘 풀면 돼요. 우리가 옛날에 민법 사법고시 할 때 민법 객관식 시험 문제가 이 정도 2권짜리로 뭐 1, 2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기출문제 10년치 모이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험 적합하게 문제를 출전해놓은 걸 잘 이해해야지 책에 있는 거 다 문제로 내려고 하면 저 책 한 권을 만들어서 모자랄 겁니다. 그걸 다 어떻게 중요한 내용을 딱 실무적으로 딱 중요한 부분만, 자 실무적으로 중요한 게 뭐겠어요? 판례가 많은 이런 부분을 시험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시행항변권은 시험에 매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중요하니까. 판례가 많은 게 중요하다 이런 거고. 공부를 양을 줄이는 방법은 뭐예요?
문제는 기출 문제만 객관식 여기 보고 책 기본서 한 권만 보고 두 권만 보라 이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더 하다 보면 우리도 모아서 논문도 보고 케이스도 보고 이렇게 공부를 늘려갔는데 돌이켜 보면 기본서에 충실하고 나서 잘 알면 사례집이든 다른 문제집이든 그게 쭉 풀면서 틀리는 것만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꾸 늘려보면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공부는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단권에서 줄여가는 작업을 나중에 결국에는 마지막에 회독수를 늘리라고 합니다. 회독수를 늘리라는 것은 이건 머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시험은 직전에 잘 본 게 제일 잘 기억나잖아요. 시험에 직전에 보기 위해서 회독수를 양을 줄여서 시험을 이게 막판에 쉽게 보면 100일 동안에 한 3번 봤냐? 그 100일 동안에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 치면 한 달 동안에 3번 보면 무조건 합격하게 돼 있는 거죠. 시험에 나올 문제를 한 달에 3번 볼 수 있는. 양을 늘려놓으니까 한 달에 3번이고 한 번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결국에는 회독수를 늘리는 거하고 단권화하는 게 전술적인 접근입니다. 전술. 위에 얘기는 전략적인 얘기고 총론적인 얘기, 기술적인 얘기는 단권화하고 모든 공부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뿐만 아니라 뭐 로스쿨 시험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디 회사 승진 시험도 마찬가지. 기본서 내용에 충실하게 기본서를 자꾸 읽고 회독수를 늘려가고 그다음 기출 문제, 시험 문제만 보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하다 보면 공부의 틀이 탁 쓴단 말이에요. 그 틀이 섰을 때 시험을 쳤을 때 80점 정도 70점, 80점 맞는 순간에 공부를 다른 쪽으로 넓혀도 되는 거고 굳이 합격하는데 그런 거 점수 상관없으면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를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동시에 항변권에 가겠습니다.